이필재의 질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새 책 지속가능 경영과 혁신을 내신 도상호 계명대 명예교수를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책을 내신 게 그러니까 지난해 봄이죠? 그렇죠. 네.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이제 요 책인데요. 네. 지속가능 경영과 혁신. 네. 부제가 그림으로 만나는 창조적 여정입니다. 이 책의 그 내용, 메시지를 한 줄 한번 요약해 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경영학이라든가 또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 경영, 네. 그리고 혁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라든가 이런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 혁명의 이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서 이게 첫째가 생존, 그 다음에 발전,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또 나눠주고 미래에 대비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과거에 생산된 작품, 특히 예술 작품들이라는 거죠. 예술 작품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 상황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어보자. 네. 이게 이제 이 책의 가장 큰 목적이라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구절이 있더군요. 성공한 혁신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양자관계, 혁신과 지속 가능성의 관계랄까? 일반적으로 어떤 혁신을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건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얼핏 들으면 이제 성공한 혁신이라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그것이 기업의 성공이나 또는 좀 더 확장해서 조직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그렇지만 혁신을 위해서 그냥 목을 매달죠. 근데 그 혁신만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결국은 지속 가능한 것이 목표다. 네. 이렇게 본다면 혁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혁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 이것이 또 어떤 전략을 미리 세워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을 보면 1등한 선수는 골 라인에 도착해서도 더 돕니다. 근데 겨우겨우 도착한 선수는 거기서 쓰러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요즘 뭐냐면 그 뒤에도 더 뛸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만이 문제가 아니라 혁신한 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또 도약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그리고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플래닝을 좀 해놔야 그 다음에 또 다른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마라톤에 비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좀 에너지 배분 같은 게 좀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기업으로 치면은 자원, 역량,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잘 코디네이트 하는 게 이제 경영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 그렇죠. 네. 꼭 성공을 한다는 모든 것을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죠. 네. 이 책에서 이제 블랙스완 얘기도 하셨을 뿐더러 화이트 스완, 또 그린 스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블랙스완은 이제 더러 접했습니다만은 화이트 스완 또 뭔지, 특히 그린 스완이 좀 생소한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및 환경 변화, 이게 이제 그린 스완이라는 거죠. 그렇죠.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블랙스완은 많이 알아요. 특히 2017년도인가에 우리 월스트리트이 붕괴하면서 그 경제적 위기가 이제 도래했죠. 그걸 이제 월가에서 그 실무를 하다가 이제 학계로 돌아온 니콜라스 탈레브 교수가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1년 전에 나왔어요. 월가가 붕괴하기 전에. 그러면서 그 양반이 거기서 이제 블랙스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블랙스완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있는 스완, 블랙스완, 우리는 보통 백조만을 얘기하는데 그건 화이트 스완이라고 하죠. 그래서 흑조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흑조예요. 그 흑조는 그 호주에 실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호주에서 한 1년 살면서 흑조가 이제 자라는 과정을 봤는데, 그 흑조가 처음에는 까맣지가 않아요. 오, 그런가요? 예, 네. 까맣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다가 그게 색깔이 회색으로 변하다가 커가면서 까맣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업의 문제로 하면 흑조라는 거는 정의에 의하면은 뭐 이것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측 불가능해서 그렇지 흑조의 전조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색에 이제 그 새가 보인다 그러면 저게 흑조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아채리면은 그 흑조 블랙스완에 대비를 할 수가 있죠. 그에 반해서 이제 화이트 스완은 많은 사람들이 익숙을 하죠. 일상에서 늘 접하는 새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은 놀라거나 이러진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놀라거나 그러진 않고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죠. 그래서 이제 화이트 스완하고 블랙 스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후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게 단순히 기후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그 경제 그리고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심대하다. 특히나 이제 우리 얼마 전까지 겪었잖아요. 이 코로나라든가 지금의 기후 위기 뭐 이런 것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백서를 낸 게 어디냐면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이라는 조직이 있죠. 네. 특히나 은행한테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 거기서 2020년도에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 기후와 환경 위기가 기업에 미치는 위기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이 기업 경영하는 경제계 전 세계의 경제계 인사들한테 이제 보고하는 형식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의 표지에 그린 스완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린 스완 그러니까 백조 흑조와 이제 비교해서 그린 스완이라고 이름을 이제 공식적으로 지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기업 경영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그린 스완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말이죠. 느낌적 느낌. 요걸 이제 컨티뉴 영상에 배치한다 그러면 블랙 스완 앞에 그린 스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도 있고 더 큰 위기죠. 더 큰 위기다. 더 큰 네. 위기. 예. 네. 그리고 그 위기의 그 영향을 우리가 재기가 더 힘들죠. 네. 그러나 악재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기회일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말이죠. 성별 분포가 고르고 문화적 다양성이 높은 기업이 수익을 내는 데 유리하다. 이런 걸 봤습니다. 기사로 봤습니다. 네. 다양성이 말하자면 이제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쓰신 책에서도 리더가 갖춰야 할 그 자질 중 하나로 다양한 관점의 수용을 꼽으셨는데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로 어떤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거는 말이죠. 그 기업의 그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외부 상황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코로나가 나타날 줄 알았습니까? 또 지금 뭐 얘기하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측 못한 변수들이 생겨나는데 그러한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역량,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기업 안에서 툭툭 튀어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기업 안에 다양한 인재들이 있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리더가 뽑아서 쓰면 돼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이 상황에 가장 알맞은 인재가 우리 회사 안에 누가 있을까 찾아보면 있는 거죠. 다양성을 갖춘 기업에는 그런 인재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이 맡아서 이 일을 한번 처리해 보시오. 그리고 기본 역량과 그 핵심 역량을 갖다가 뭐 태스크포스로 해서 이번 일에 대비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화이트 스완, 블랙 스완, 그린 스완이 닥치더라도 우리 기업은 저걸 타고 넘을 수 있다. 그래서 생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면 채용할 때
지금의 채용 기준이랄까, 하여튼, 이런 과정은 좀 불합리하게 여겨집니다. 뭐, 우리나라의 채용 기준, 대기업의 채용 기준이 많이 바뀌었죠. 네. 뭐, 블라인드 리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채용만이 문제가 아니고, 채용 이후에 그 인재들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채용 방식은 바뀌고, 그 인재를 훈련하거나 그 기업 안에 녹아드는 방식이 예전하고 똑같다면, 그것도, 뭐, 별로, 채용 방식이 바뀐 게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이제 예술, 특히 회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르주 쉐라라는 화가의 그림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쉐라는 그 전까지 화가들이 이렇게 물감을 섞어서 네. 그림을 그리던 거에서 탈피해가지고 점을 찍었죠. 그러니까 물감을 섞지를 않았어요. 네. 점을 찍어서 자기 본래의 색이 더 다른 옆에 있는 주변 색에 의해서 더 잘 돋보이도록 만든. 그러니까 모자이크 같은 기법이죠. 모자이크 같은 기법인데 아주 세필로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그때가 산업혁명 시대인데 색채에 관한 이론, 광학에 관한 이론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자기만의 이론을 정립해서 찍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으로 치면은 뽑은 인재들을 기존에 있는 인재들하고 섞어서 자기의 특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나도록. 그러네요. 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특성이 더 잘 돋보이고 자기 자신의 특성도 더 잘 보이도록. 요게 이제 광학 이론을 곁들인 쉐라의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쉐라의 이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쉐라는 화가이기도 하지만 광학 이론가이고 지금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경영학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발전한 게 이제 쉐라는 점을 찍었지만 그 뒤에 화가들은 선으로 살리기도 하고 또 면으로 살리기도 했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색을 섞으면 검게 되죠. 네. 빛을 섞으면 허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냥 섞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다 섞어서 검게 만들 거냐, 허옇게 만들 거냐, 아니면 그 색을 보호색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개인의 특성을 살려나갈 거냐 하는 거는 릴리도한테 달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이미지가 말이죠. 용광로 아니고 이제 프루츠 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재들이 자기 개성을 존중받은 상태에서 협업을 그렇죠. 할 수 있는 환경.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특성이라든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옆에 사람들 주변에 있는 다른 팀원들한테서도 도움을 받고 자기도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개성을 잃지 않는 네. 그런 이야기가 쉐라의 그림 안에 숨어 있는 거죠. 네. 이 대표적인 다양성이 이제 성별 다양성인데 말이죠. 그렇죠. 성별 다양성. 여성 임원을 많이 뽑으면 네. 거의 같은 비율로 뽑으면 확실히 경영에 도움이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돼야죠. 근데 네.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현실로 실험이 된 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뭐 가끔 가다 보면은 재벌가의 며느리들이 전면에 등장해서 회사를 살렸다, 뭐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SK 계열사인가요? 거기에 이제 최초의 여성 CEO를 스카우트해서 이사회 의장으로 발탁을 해서 지금 회사를 끌어나가고 있다. 그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여러 가지 네. 사례 중에 하나고 이미 뭐 많은 회사에서 중견급 임원들은 여성들이 많이 발탁돼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는 그 여성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좀, 현실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는 이제 지켜봐야 할 사례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통계적으로는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죠. 네. 책에 보면은, 제록스의 CEO, 앤 멀케이 얘기가 나옵니다만. 예. 2001년에 제록스에 부임한 CEO, 앤 멀케이가 위기의 제록스를 구했는데, 그 시간 날 때마다 읽었다는 책이 이제 인듀어런스. 그렇죠. 어니스트 셰클전의, 어니스트 셰클전의 위대한 실패였다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실패라는 키워드를 하실 수 있는 말씀. 실패로부터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우리가 경영 과정에서 실패는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돼 있죠. 큰 실패든 작은 실패든 늘 실패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하나의 끝으로 보고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과정으로 보고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내가 수업료를 내고 뭔가를 배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어떤 과정에서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 실패가 가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실패는 그야말로 실패 끝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패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게 이제 키워드죠. 네. 뭐 실제로 뭐 실리콘밸리에선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뽑는다면서요? 그 당연하죠.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뽑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도 R&D에 관한 예산에 대한 논쟁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가에서 이제 R&D 관련 예산을 배정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다. 네. 그러면 그걸 다 실패로 볼 거냐? 아니다 이거죠. 그 실패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제품이 나중에 보니까 이거 굉장히 대단한 제품이구나.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분야에서는 그 제품이 실패일 수 있지만 그걸 관점을 바꿔서 다른 데서 보면 이게 성공 사례가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3M에서 나온 포스트잇이요. 포스트잇. 예. 이건 실패했는데 그걸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 띄었다 붙였다 쉽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관점을 달리하니까 그건 엄청난 히트 상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패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금융권에서, 뭐랄까, 너무 성공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대출이랄지,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평가 시스템의 문제하고 연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를 투자를 했으면 오늘 투자했으면 당장 내일 결과가 나와야 된다. 뭐 물론 그런 분야도 있어요. 네. 그러나 당장 결과가 안 나오고 천천히 나오거나 실패와 성공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 법이죠. 그래서 특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뭐 100m 달리기는 100m 뛰고 나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바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인생은 진짜 마라톤의 연속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성공과 실패가 연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장기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볼 거냐 이거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 리더들, 국가의 리더나 어느 조직의 리더나 이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 네.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동계올림픽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쇼트랙만 하더라도 계속 같은 속도로 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당연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가 스타트가 좀 늦는 사람이다. 그럼 스타트 늦는다는 걸 받아들이면 되죠. 그리고 그 대신에 다른 역량을 키우면 돼요. 막판 스퍼트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싹 다른 사람들 사이로 끼어 들어가는 역량을 키운다거나. 뭐 우리나라 쇼트랙 얘기하면 예전에 가장 훌륭한 전략 중에 하나가 결승선에서 발을 살짝 내미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개발한다는 거는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강점을 새롭게 찾아내는 그런 과정의 결과인 거죠. 네. 이제 발 내미기는 모든 선수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하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전략이 또 나와야 되겠죠. 네. 책에 이제 후지필름 사례가 나오던데 말이죠. 예, 2000년에 후지필름 CEO가 된 분, 고모리 히케타카가 기존의 그 전략이었던 타도 코닥, 경쟁사 타도, 이걸 이제 탈필름으로 재설정함으로써, 트랜스포머처럼 후지필름을 이제 변신시킨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말하자면 이제 전략을 리프레이밍 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당시 혁신의 사례 중에는 뭐 필름의 주성분인 콜라겐을 얼굴 주름을 방지하는 화장품 제조에도 사용을 했고, 이걸 또 이제 기존의 핵심 영역을 전이시켰다. 이렇게 풀이하셨더군요. 그렇죠. 이런 사례들에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레슨이 뭔가요? 뭐 여러 가지 레슨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주목한 거는 원래 이 후지의 전략이 타도 코닥이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
기업의 활동 범위를 필름 산업에서 한정하겠다라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닥은 그 산업에서 1등 기업이고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팔로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코닥을 타도하고 1등이 돼봤자 그거는 필름 산업 안에서 1등이에요. 혹시 그게 된다 하더라도. 네. 그렇지만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 필름 산업이라는 틀을 깨버리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아주 드넓은 바다가 내 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지의 경우에는 그걸 본 거예요. 아, 내가 코닥을 타도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설령 성공해도 이 필름 시장은 점점 축소되는 시장이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필름 산업에서 축적한 역량이 다른 데서도 쓰이더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자.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다른 회사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분야가 뭐냐? 이걸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혁신의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그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례는 이미 예전에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에디슨 같은 사람도 우리가 뭐 발명왕이라고 네. 하죠.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천재성이 1%고 나머지는 99%는 노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에디슨이 발명을 하는 방법, 혁신을 찾는 방법은 아주 그 바닥을 훑는 방법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구를 그 당시에 개발한 걸로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필라멘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실험을 한 게 6,000가지 재료를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지만 이 사람은 가능한 모든 걸 다 찾은 거죠. 시행착오의 산물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6,000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6,000번을 찾아봐 다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이게 이게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그거 하나 찾아서 딱 하고 실패하면 관두고 좌절했다가 요거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랬다가 또 쫓아갔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한 몇 번 하다가 이제 좌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에디슨은 플랜을 짠 거예요. 야, 가능한 대안이 뭐냐? 찾아보니까 한 6,000개 되더라. 그럼 다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은 5,999번의 실패를 하고 나머지 한 번을 성공해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그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산업 정책 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패스트 팔로우 시대를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퍼스트 펭귄에 되기 위해서는 그런 그 경쟁에 대한 그 뭐 재분석도 필요하고 좀 새로운 발상 같은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그 산업 정책에 좀 제안하실 만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이제 그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틀을 깨야죠. 네. 그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틀을 깨라. 또 판을 뒤집어라. 생각을 바꿔라. 이게 이제 여기 제 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화에서 보면은 그 빈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빈 그림은 뭐냐면 캔버스의 뒤쪽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뒤쪽에 우리가 예전에는 그 화가들이 말이죠. 특히 가난한 화가들은 그림을 그렸다가 잘 마음에 안 들면 그 위에다가 덧칠을 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캔버스를 뒤로 뒤집어 버리면 새로운 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소재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거죠. 지금까지의 관습, 이런 것에 너무 얽어매지 말고 자기 자신이 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판을 깨고 틀을 깨고 판을 뒤집고 이런 그 용기가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화가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하면 기업은 그 기업 조직 차원에서 시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판을 깨고 틀을 바꾸는 이런 데 도움이 될 만한 훈련이랄까요? 요즘에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걸로 창업을 하도록 하는 많은 창업 회사들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종의 그 위성이라고 봐야 돼. 작은 위성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작은 회사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뭔가가 나오면 우리 같이 영업이익을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위성을 내보내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서 가능성을 탐구하고
거기다 모든 역량을 처음에 다 쏟아붓지는 않지만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성공하면 같이 발전하는 이런 모델들이 이미 있어요. 네. 이 책에 이제 그 매몰 원가라는 용어가 네. 나오던데, 예. 저희는 보통 이제 매몰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서, 이런 번역의 의도랄까 두 용어의 차이가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인들은 보통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평생을 네. 회계를 한 사람이라, 이 비용이라고 하면은, 이 회계 측면에서는 뭐냐면, 비용이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자원을 투입해서 수익이 난 것을 비용이라고 해요. 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 네. 성공할 수도 있는데, 비용이라 그러면 뭔가 집어넣고 돈을 벌어들인 대가가 비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정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원가라 그러면은 투입된 것만을 얘기를 해요. 네. 투입된 것. 그러니까 이것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건 비용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가를 우리가 이미 얻었다. 네. 성공한 것에 너무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서, 그럼 원래의 의미로 돌아가서 매몰 원가라고 하자. 네.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매몰 원가나 매몰 비용이나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이걸, 비용이라고 불러서 수익이 난 것만으로 한정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가령 인건비도 이게 비용이냐, 아니면 원가냐, 이런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이제 상시적으로 월급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늘 상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렇지만 우리가 직원을 훈련시키는 비용, 보통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디 가서 트레이닝을 받고 와라. 또는, 끝나고 나서 영어 학원에 가서 영어 실력을 늘려와라. 또 어디 가서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하나 따와라. 이런 훈련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당장 비용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원가죠. 엄밀하게 말해서. 그 직원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직원의 내재된 역량을 키우는 거니까 기업이 돈을 투자해서 그 직원의 핵심 역량 안에 이제 이미 자본이 투하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원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제가 만나본 CEO들 가운데는 지금은 하여튼 해외 출장이 아주 일반화됐습니다만은, 출장 가서 볼 일만 보지 말고 주말을 끼고 가서 현지에서 좀 여행도 그렇죠. 하고 시간을 보내봐라. 네. 이게 그런 발상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시도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다양성 얘기했지만 네. 우리가 여기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신의 직원의 핵심 역량 속에 녹아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점을 바꾸고 또 바꾸지 않더라도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원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원가에서 나가서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흥미로웠던 대목이 또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의 근친론이었습니다. 예. 오늘날 기업의 근친혼적 지배구조,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례를 드셨는데, 한국 대기업의 대를 이은 오너 경영의 리스크,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오너 경영이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들, 딸, 이렇게 해서 손자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이제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쭉 그 기업을 이어가는, 가업을 승계하는 그런 것을 보통 의미를 하는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아오는 가버넌스 스트럭처죠. 그리고 보통, 오너 리스크를 공격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논리의 바탕이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의 기업을 들여다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너 리스크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성장한 걸 보면 그 리스크뿐만 아니라 리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 합스부르크 왕가, 스페인의 그 합스부르크 왕가처럼 그런 근친혼이 우리나라는 일단 아닌 거죠. 그 합스부르크 왕가는 뭐 사촌끼리 결혼하고 뭐 심지어는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가서 그 결혼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그것도 또 그 며느리가 될 사람도 또 나하고 삼촌간이고 뭐 이렇게 돼서 근친혼을 한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전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특징이 이제 이렇게 턱이 이제 나오고 부종교합이 나서 음식을 못 씻고 그렇게 되니까 소화불량에 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건강이 망가지고 그거 자체가 하나의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합스부르크 왕가가 멸망한 거는 자식이 다 죽어요. 일찍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왕은 좀 정신이 불분명한 그런 아이가 태어나서 결국 합스부르크 왕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근친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성씨가 다른 사람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아무리 아들, 뭐 며느리고 딸이고 해도 성씨가 다른 사람끼리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유전학적인 근친이 아니라 제가 이제 걱정한 거는 뭐냐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꾸준히 가업을 이어가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다양성 얘기를 했는데 내 아들이니까 자기가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고 그때까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온 생각, 뭐 경영 방식 이것이 끝까지 쭉 나가는 그래서 다양성이 배제된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아니고 그 후계자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리더로서 성장한다. 그러면 리스크가 없죠. 뭐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친혼이라는 어떤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근친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시킬 수 있느냐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앞으로는 그게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 보면은 2세 경영 3세, 4세까지도 그렇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창업주들이 좀 그런 도전 정신이랄까 말이죠. 이런 게 좀 강했다면은 2, 3세들은 스펙은 좋은데 사실 그런 도전 정신 같은 것은 물려받을 수도 있지만은 창업주만큼은 그렇게 도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예외적인 케이스가 말하자면 이건희 회장 창업주 한국의 그 주요 기업으로 만든 사람은 창업주지만은 2세지만 거의 중시조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가업 승계가 안 돼서 문 닫는 기업들도 서로 있더라고요. 그 중소기업들 가운데는. 뭐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일본의 그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바늘 만드는 회사도 가업 승계가 안 돼서 결국 사라졌죠. 혁신의 대표적 아이콘이었고 나사에서도 찾아오는 아주 작은 기업이었지만 그 아들이 이 분야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거 안 하고 딴 데 가겠다. 해가지고 그 기업이 결국 사라졌죠. 네. 쓰신 책의 부제가 이제 그림으로 만나는 창조적 여정이고, 책에 많은 그림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여러 그림 가운데서 말이죠, 이 그림. 그렇죠. 네. 그 천재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그 이중자화상. 골리앗의 목을 뺀 다윗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다윗의 모습은 자신의 어린 시절 얼굴이고, 골리앗의 얼굴도 자기 얼굴인데 이게 출세한 후에 오만해진 화가의 모습이더군요. 그렇죠. 네. 지속 가능성과 혁신이라는 주제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신 의도, 아까 얼핏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떤 유용성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만은. 그 책에 이제 또 다른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커다란 그 이젤 앞에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렘브란트 자신의 자화상인데 자신을 아주 작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 이젤은 아주 크게 그렸어요. 저는 그걸 뭘로 해석하느냐면
이 사람이 예술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작게 그려가지고 아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예술을 대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초심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뛰어들거나, 이제 분야에 뛰어들면 이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야심을 가지고, 네. 이제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초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초심을 가지고 할 때는 이제 상당히 그 모든 것을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배우고 성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조금씩 성공을 하다 보면 오만해지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의견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예술가들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심, 아주 겸손하고, 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다른 관점을 수용하는 이런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야 리더로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저는 뭐 기업의 리더를 상징했지만, 어떤 조직이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카라바조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쫓기게 되는데, 쫓기다가 이제, 반성을 하면서, 당시에 그 세계적인 리더가 교황이니까, 교황에게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인정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반성을 하고,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그 그림을 그려서 바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목을 치고, 과거의 그 당시에 젊었을 때 한창 회화의 세계에 뛰어드는 젊은 그 시절에 뭐 순수한 나로 돌아가겠다. 뭐 이렇게 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기자 지망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아직 그 입문도 안 한 지망생들을 상대로, 지금 초심을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오너 승계 경영, 뭐 가업 승계, 뭐 이런 흐름 속에서 본다고 하면은 사실 2세, 3세가 초심을 갖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저도 주변에 보면 2세 경영자가 이제 나오면 주변에서 뭐 아주 떠받듭니다. 젊은 나이에, 뭐 이사가 되고 뭐 이러니까 주변에서 이사님하고, 손을 비비고 이러면 이제 붕 뜨게 되죠. 그러면 초심을 잃기가 아주 쉽죠. 그래서 그거는 주변 인물들이 그 잘못 트레이닝을 하는 거라고 봐요. 그걸 2세, 3세를 트레이닝 할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걸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관리를 못하게 되면 자신의 후손이 이제 기업을 망치는 후손이 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훈련시키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너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레드팀 같은 걸 둬야 되는군요. 그 레드팀도 필요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밑바닥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경험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세, 3세라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은 가능하다면은 좀 젊었을 때 하급직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도 그렇죠.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새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무조건 하버드 가서 유학하고 돌아오면 뭐 이사 자리 탁 주고 해봐라. 아니면 어떤 회사는 뭐 아예 회사까지 하나 차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뭐 돈이 많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그 2세한테 3세한테 도움이 되는지, 또 우리 기업이 생존, 지속 가능한 성공, 이것에 도움이 되는지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네. 뭐 3대 가는 부자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현실에서도 모든 나라가 이제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이 기업들도 하여튼 지속 가능성이 화두인데, 유럽에는 뭐 오너 승계를 하면서도 아주 오랜 기간 기업 활동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많죠. 네. 네. 그런 회사들은 뭐가 다른가요? 그런 회사들은 다양성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외국 회사들의 특징이 이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이사회의 구성이
뭐 예스맨으로 구성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지만 외국의 이사회라는 거는 꼭 예스맨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뽑아놨습니다. 뭐 여성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리고 구성원들이 수시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훈련을 시키죠. 그러니까 몇백 년간은 기업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3일 회계법인 저명 교수? 그건 예. 뭔가요? 그거는 3일 회계법인이 이제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를 실현하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회계학 분야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상을 주고, 이제 연구 기금을 나눠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년 이제 선정을 하는데 뽑힐 때도 있고, 사람이 없으면 안 뽑고, 이렇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도에 낸 예술로 풀어낸 회계라는 책, 하고, 이제 번역서가 이제, 행동과학을 관료회계에 적용한 그런 책을 번역한 게 있는데, 그 두 권을 가지고 업무를 해서 그때 이제 저술이 잘 됐다 해서 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연구비를 지원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3일 회계법인 차원의 이제 사회적 책임 활동이고, 요새 유행하는 ESG에 하여튼 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사례 같습니다. 예, 그렇게 네. 볼 수 있겠죠. ESG에 관해서는 지금 이 책 주제하고도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ESG는 뭐 많은 사람들이 ESG가 유행이다. 그래서 뭐 이거 뭐야? 그리고 한번 발 담궈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도 ESG 문제는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곁에서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책에도 그 그림을 올려놨는데,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난 사조 중에 하나가 인상주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상주의 때의 그림을 보면, 특히 프랑스 세느강을 그린 그림을 보면 물이 파란색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폐수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몰랐을 때는 강물이 뭐 바닷물도 아니고 왜 이렇게 파랗지 그랬는데, 파랗게 그린 거는 물론 인상주의 화가들이 그걸 파랗게 봤기 때문에 파랗게 그렸을 수도 있지만, 세느강변에 특히 염색 공장이 폐수를 흘려서 물이 파랗게 보이는 때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그림 중에 보면 세느강 물이 파랗게 그려진 그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그 당시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얘기를 할 때 일종의 블랙스완이죠, 그 당시에.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블랙스완만 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때 그린스완이 함께 왔어요. 미국 남부지방의 농지가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돌풍이 불고, 뭐, 이래가지고, 경작지가 없어가지고, 농민들이 유랑을 해서 캘리포니아로, 몰려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노의 포도도 그게 배경이었나요? 분노의 포도도 그게 배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의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제가 책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린스완과 블랙스완이 손을 마주 잡고 우리한테 덮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미국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과거에도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ESG로 묶어서 보지를 않았을 뿐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책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과거의 작품들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 다른 형태로 왔다. 근데 그러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문제들을 극복하자면 과거의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런 게 이제 우리들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예술에서도 예를 들면 회화에서 19세기에 카메라가 발명됐어요. 네. 자, 그러면 카메라가 발명되면 화가들이 난리가 나죠. 자, 이걸 어떻게 앞으로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 것인가. 네. 그렇지만 회화는 그 뒤에서 살아남았어요. 네. 사진을 예술로 포함시키고 예술과 함께 사진과 함께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남고 있죠. 네. 자, AI가 나와서 그림을 그린다. 그럼 화가는 사라질 것이냐? AI가 나와서 기사를 쓴다. 그럼 우리 이 기자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고민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과거에
극복한 경험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것이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되지는 않지만 우리한테 통찰력은 줄 수 있다. 네. 그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침 또 AI 얘기를 하셨기에 제가 최근에 어떤 로펌 대표한테서 듣기로는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를 네. 이 AI가 대체할 수 있다. 네. 1,000만 원 봉급받는 그렇죠. 어소시에이트를. 네. 근데 회계 쪽도 도전이 거세지 않습니까? 회계사랄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AI의 파고를 어떻게 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도 이제 회계법인, 4대 회계법인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회계,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를 작성하고, 회계사들이 가서 감사를 하고, 이러는 태스크가 많은 부분이 이미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편의점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면은 그 순간에 이미 이게 네트워크를 타고 그 본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순간순간에 이미 그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가 업그레이드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관념에 의하면 1년에 연말에 한번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걸 감사하고 이러던 게 이제 저희가 젊었을 때, 제가 회계사 공부를 열심히 하던 때, 그때의 그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게 필요가 없어요. 네. 딱 0.1초면, 모든 재무제표가 그냥 순식간에 업그레이드 돼요. 손님이. 포스를 바탕으로. 그럼요. 손님이 물건을 하나 사는 순간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전통적인 회계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빅4라고 하는데, 그 어카운팅 큰 펌에서 젊은 그 회계사들의 입지가 점점 좀 약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입사를 했을 때 처음에 하는 일 중에 대부분이 이제 주로 자동화되기 쉬운 일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만큼 많은 회계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가면은 우리 인간의 판단 영역이 필요한 그런 분야는 아직도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공인회계사들도 그런 쪽으로 대비를 하고 있고, 그 세계적인 빅4와 연계되어 있는 우리의 회계법인들도 그런 식으로 생존 전략을 이미 짜고 있습니다. 네. 이필재 실문 오늘은 지속 가능 경영과 혁신을 내신, 이 책을 내신 도상호 계명대 명예교수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